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노르만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르만의 이야기를 오늘 하겠다 하고 제가 마무리한 것 같은데, 그죠? 자, 우리 먼저 278페이지에 노르만에 들어가기 전에 카롤린거 왕조 몰락 이야기를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은 카롤린거 왕조, 그러니까 빼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그러다가 빼빵의 아들 샤르마뉴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신성로마 제국을 만들고, 신성로마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경건한 루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역을 세 손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 독일로 나누어졌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황제권은 프랑스에 있었다 이랬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카롤린거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8페이지 보면은 이제 카롤린거 왕조가 어떻게 몰락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은 아르눈프는 891년 루뱅 전투에서 노르만 바이킹의 침입을 대비시킨 자다. 아르눈프는 전사다. 그리고 이 아르눈프를 생각을 하면 두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송장회의라고 하는 거, 첫 시간에 우리가 송장회의라는 걸 배웠는데, 송장회의의 주인공인 포르모소스와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죠. 보면 지금 카롤린거 왕조가 몰락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서 첫 번째가 송장회의와 관련되어지는,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아르눈프와 그 다음에 포르모소스 이래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카롤린거 왕조의 첫 번째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9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어지면은 279페이지에 이제 가서 아르눈프가 899년 세상을 떠나고 카롤린거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어린 루이 3세로 임명을 받는다. 아르눈프의 아들로서 6세, 우리나라 단종처럼 6세의 독일의 왕이 된다. 그리고 쭉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황제직에 있는 동안 마자르로 인해 공격을 받아 제국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황제직은 사촌인 헨리 1세에게 넘어가고, 헨리 1세는 그의 아들 이제 오토에게 이제 넘어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프랑크 제국의 몰락과 카롤린거 왕조의 몰락은 노르만족과 동쪽에서 침입하는 마자르족에 이르면 좋겠다. 그래서 노르만과 그 다음에 마자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카자흐스탄, 과거 같으면은 훈족, 그리고 뭐 몽골,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제 말 타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의 침입과, 그래 동쪽에서의 침입과 그다음 북쪽에서의 이 침입 때문에 이 황제가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이 힘이 무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우리가 역사의 아이오닉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항상 서방이 항상 몰락을 하게 되어지는, 유럽이 몰락하게 될 때는 항상 동쪽에 침입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훈족에 의해서 결국은 서로마 제국이 이제 고투족에 의해서 몰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것도 결국은 투르크족에 의해서 몰락해 하는 거거든요.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결국은 몰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방의 나라가 동방의 일에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이 항상 몰락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아무튼 카롤린거 왕조는 내부적으로는 부패죠. 부패.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노르만의 대이동과 마자르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몰락하게 되어진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이는 것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창부 정치가 있음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부 정치도 여기에 한 몫을 담당을 합니다. 여기서 창부 정치는 조금 뒤에 나오는 것이지만 몰락을 하면서 이제 혼란한 틈을 통해 부패 정치가 교회 내에 있게 되고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오토가 등장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카롤린거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이제 이것은 이제 독일로 완전히 이제 움직여지는 이제 상황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노르만의 대이동 잠깐 이야기했는데 281페이지에 보면 노르만의 대이동은 크게 세 시대로 나눈 거죠. 다 793년 영국 동부 지역, 그 다음에 현재 노르망디라 불리우는 그 프랑스 침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노르망디에서 공작으로 있던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침입하는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에 있는 요 이름 지난 시간에 제가 롤로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그 윌리엄 1세 이제 왼쪽에 있고 윌리엄 2세, 1세, 헨리 2세 이런데 헨리 2세가 참 중요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헨리 2세 때 있었던 토마스 아베키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헨리 2세 때 있었던 그 지도자 안셀무스, 이는 스콜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나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안셀무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처드 1세, 그 다음에 사자왕이라는 사람, 3차 십자군 운동, 그 다음에 존 락클랜드는 리차드 1세, 헨리 2세가 자녀를 8명을 둡니다. 근데 이제 8명을 두는데 이제 아내가 1명이가 되어가지고 8명을 두는 게 아니고 아내가 3명입니다. 죽고 이래가지고 3명인데 3명을 통해서 아들을 다 낳았는데 이 존 락클랜드의 어머니와 리처드 1세의 어머니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안 좋죠. 그러니까 리처드 1세가 십자군 전쟁에 가서 안 돌아오니까 존이 그럼 내가 왕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 형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가 왕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게 되어요. 가장 창피스러운 거죠.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분도 계시지만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 정치의 시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라고 하는 본래 의회가 구성되는 것은요, 여러분 아다시피 여기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벌써 왕권 시대인데 존이 있을 때는 왕권 시대잖아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군주들을 말합니다. 군주들. 그러니까 백작들을 말하죠. 백작들이 이제 지역은 왕이 그 백작이 다스리는 지역을 마음대로 뭐 데리고 가고 이렇게 못 하거든요. 백작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전혀 다른. 그래서 백작지가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군주들의 모임이 사실상 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왕에게 하는 말이죠. 너가 마음대로 군사들을 일으키거나 세금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회 정치의 시작인 마그나 카르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창피스럽죠. 마그나 카르타라면 진짜 창피스러운 거죠. 왕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킹 시대로 넘어가서 282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바이킹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뭐 해안, 개울, 입구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뭐 노스면 뭐 해안 사람들 뭐 이런 이름이고 뭐 특별하게 이름이 뭐
붙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오게 되어지는 데가 어디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282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수도사들이잖아요. 그 보면은 린디스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린디스판. 이게, 우리가 한 4년 전에 우리가 영국을 갔을 때, 이 지역, 린디스판이라는 이 지역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게 덮여져 버려요. 굉장히 조용한 곳이고, 정말, 가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마치 우리나라 그 서해안처럼 아주 파도도 없이 그냥 쫙, 근데 이게 이제 물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 서해안처럼 쫙 들어가지고 땅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차가 지나가면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갔다가 만약에 들어갔다가 물이 차가지고 못 나오면 이거 떠내려가가지고 저 북극해까지 떠내려가는 거 아니라 급했는데, 그때 이게 다행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겁이 났어요. 다시 뭐 변 목사님이나 김희인 목사님 마음이 편했니 몰라도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갔다가 놓지 못하면 어떨까 이랬는데, 아무튼 이 린디스판이 그 정말 옛날 그 수도원, 이 수도원은 이제 누가 세웠느냐면 우리가 우리 초창기에 있는데 에이든이라고 하는 사람, 수도사 노스버리아의 그 사도라고 불리는 그 분이 세운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또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게 이제 노르만, 즉 바이킹들이 이것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됐어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것은 이제 또 그 외에 다른 데 이제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노르웨이에 보관되어 있는 이제 박물관에 있는 이 배를 보시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날씬합니다, 배가. 아주 날씬합니다. 그 적어도 30m가 정도 된다. 상당한 거 아닙니까? 30m면. 폭은 5m 되면 상당한 넓이죠. 5m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뭘 먹으느냐, 밑에 둘째 줄에 보면은 마른 고기라고 해서 지금 쥐포 뭐 이런 고기포 같은 거 먹으면서 계속 이 사람들은 그냥 운전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괴혈병에 안 걸리려고 야생 딸기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행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다고 제가 했는데, 이 롤로가 나중에 노르만디의 최초의 이제 공작이 된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만들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285페이지의 그 그림을 보시면은 좀, 칼라로 보면은 좀 괜찮은데, 흑백으로 보니까 상당히 이상하네요. 여기 보면 중간에서 좀 밑에 가면 키예프라고 나올 거, 그죠? 이 키예프가 가장 오래된 그 러스입니다. 당시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오른쪽 중간에 와보시면 모스코도 이것도 하나의 러스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가보면 상트, 페트로부르크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것도 하나의 루스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도시예요, 이게요. 이제 이런 그 강을 따라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루스들의 모임인 거죠. 그게 러시아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가 이제 국가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285페이지 보면 블라드미르다. 이랬습니다. 블라드미르가 이제 국가를 이제 통일하게 되어지는 이제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보면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로만 카톨릭을 택할까, 유대교를 택할까, 이슬람교를 택할까 하고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사람을 보냈는데, 콘스탄티노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좋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까지 정교회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러시아를 생각을 하면은,
몽골의 대이동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몽골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87페이지에 가서 쭉 가시면 2반 3세는 여기 밑에 가보시면 2반 3세가 나옵니다. 1505년에 죽은 2반 3세. 2반 3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반 대제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블라디미르죠. 이거는 최초의 왕이면서 그리고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사람, 여기에 2반 3세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공국들의 지도자가 되면서 더 이상 몽골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 몽골에게 세금을 안 반칙했고, 이제 러스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우리 나름대로의 독립국을 만들자.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국가를 만든 사람이 바로 2반 3세다.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블라디미르는 뭐냐? 블라디미르는 키예프의 왕이었습니다. 키예프. 본래 이제 키예프는 본래 이제 중세 시대에는 러시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따로 전혀 다른 나라가 돼버렸지만 그때는 이제 그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287회 계속해서 보면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이 사람,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콘스탄티누스 11세, 이, 그, 러시아의, 러시아가 아니고, 콘스탄티노플의 마지막 황제가 11세라 그랬잖아요. 11세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안나인데, 이 안나라는 이 여성, 누가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딸이죠. 예. 이 안나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면 바로 러시아의 여기에 나오는 2반 3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2반 3세는,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독립국도 만드는 데다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마지막 황제의 딸 안나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콘스탄틴의 이 문화가 다 어디로 오느냐? 러시아로 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지금의 우리가 모스크바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아름다운 그 버섯 모양의 궁전들이 다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반 3세는 어떻게 본다면은, 러시아 사람들의 최고의 위대한 사람으로 나라도 만들었지, 지금에 있는 그 궁전들도 이 사람이 다 만들었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정교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마지막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러시아 제국 황제가 돼버리는 이 사람이에요. 그전에 왕이었지만 이제는 황제가, 왜? 황제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그 황제, 그 동로마주 비잔틴 제국은 무너졌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황제권은 내가 갖는 거죠. 황제로 군림을 하면서 이제 독수리 2마리를 이제 머리 2개로 이렇게 하죠.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 뭔가 아시겠어요? 머리 2개. 그, 러시아는 독수리가 머리 2개잖아요. 그게 바로 동로마와 서로마를 둘 다 자기들이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영국의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바이킹의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하도록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바이킹의 공격을 생각하면 꼭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알프레도죠. 네. 알프레도가 저 밑에 줄에 보면은 남부 영국의 앵글로 섹슨의 웩세스 왕이었다. 그래서 노르만의 침입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막아내는 이제 그런 왕입니다. 그 알프레도의 그 후손들입니다. 쭉 제가 족보를 쭉 썼는데요. 이거 뭐 꼭 써야 되나 한데, 그러나 이제 영국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쭉 보겠습니다. 알프레도 대왕의 여기 보시면 둘째, 나이든 에드워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긋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문.
그 다음에 이제 나이든 에드워드가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해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냐면은 탁월한 에드먼드. 하여튼 이때는 뭐 이름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나이든 에드워드, 탁월한 에드워드. 그 다음에 탁월한 에드워드가 엘기바와 결혼을 해가지고 난 아들이 에드가 1세. 에드가 1세가 에셀프레다와 결혼해서 난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엘프리다와 결혼해서 난 아들이 머리가 나쁜 에셀프레다. 이건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미 웨디라 그래서 조금 좀 덜 떨어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머리가 나빠.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머리가 나쁜 에셀프레드 2세가 이제 노르망디의 엠마하고 아마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이제 밑에 보면 알프레도 에셀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엘프 라이드하고 결혼해서 에셀스탄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밑에 나온 게 어기찬 에드먼드. 어기찬이라는 게 아이언사이드니까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저돌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면 엑버드와 결혼을 해가지고 어기찬 에드먼드 2세를 낳았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디스와 결혼을 해서 추방당한 에드워드를 낳았다. 에드워드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마가렛과 결혼을 해가지고 스코틀랜드의 말콘 3세와 결혼을 하여 스코틀랜드의 마틸다를 낳고, 그 마틸다는 영국의 헨리 1세, 이제 앞에 나오죠. 윌리엄 1세. 그 사람과 결혼하여 누구를 낳았느냐? 마침내 헨리 2세를 낳았다. 이제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제 되죠. 그래서 뭐를 놓고 누구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쨌든 알프레도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헨리 2세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윌리엄 1세도 실제로는 알프레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노르망디의 공작이지만 영국의 아들로서 노르망디의 공국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노르만디의 이 공국이 그러면 본래는 롤로에서 의해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롤로의 후손들이 되는,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앞서도 여기 말했지만, 아들이 없어 죽어버리고 이게 이제 딸이 있으면 그 딸이 이제 그것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롤로의 딸이 결국은 영국 왕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후손이 이렇게 연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롤로의 그 지역과, 그러니까 노르망디와 왜 영국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 뭐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헨리 2세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 가보면 뭐 다른 이야기는 있지만 아주 복잡한 이야기지만, 291페이지 보면 영국의 그 지도를 보셔야 좀 이해가 됩니다. 먼저 웨일즈는 오래 전부터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웨일즈는 항상 그 영국의 속국이었습니다. 항상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웨일즈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언어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 이 언어가 있어가지고, 그 영국 사람들에게서 항상 그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들. 웨일즈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머시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동부 앙글리아.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웨섹스고, 그다음에 제가 말했던 지금 노선부리아. 이게 노선부리아는 북쪽 지역을 말하죠. 그럼 선거에 있잖아요. 선거인데 그 위에는 다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뭐 국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세기에는 13세기 윌리엄 우리가 그 월리서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하나 형성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시기니까 13세기, 14세기가 돼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이 위에는요 하일랜드라 이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산 사람들이 그냥 산에서 사는 사람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 국가라는 걸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조그마한 그냥 부락들이 그냥 모여 있어서 무슨 나라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운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건 노스럼브리아의 왕, 웨일즈의 왕, 머시아의 왕, 동부 앙글리아의 왕, 웨섹스의 왕. 여기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 네, 상당히 흥미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영국 이야기가 혹시 영화라도 보시면 그때 보면은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10세기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게 노르만이 공격을 해서 11세기 가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전부 하나로 다 만들거든요. 다 만들면서 잉글랜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노르만이 이제 정복을 하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노르망디에 있는 윌리엄 1세가 올라와서 이걸 전부 다 통합 다 해버리죠. 쫙 다 통합해 버리니까 결국은 노르망디의 바이킹에 의해서 그 뭐 알프레드가 뭐 이거 싸워서 독립해서 잘 이겼다 이러지만 결국은 노르망디가 그 나라 다 잡아먹는 거죠. 결국은 당해요. 한 200년 지나고 나면.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순교자 에드먼드라는 그 왕이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있고, 그래서 그분을 한번 제가 그냥 써놓았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을 이제 순교자라고 하느냐, 이러면 이제 노르만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성들을 연구하면서 295페이지에 보면 에셀 프레드라고 하는 그 여성이 나옵니다. 에셀 프레드. 이게 상당히 전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그들과 전투하는 가운데 전사하고 만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에셀 프레드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있습니다. 이건 알프레드의 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97페이지에 가서 천년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017년에 바이킹 키누테는 영국 왕이 됩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1066년에 이제 윌리엄 1세가 통일을 하기 전에 노르만의 그 피가 섞여 있는 키누테도 영국 왕이 되었다라는 것도 상당히 흥미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부 정치.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지. 여기 보시면은 세제줄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세르지오 3세. 그 다음에 오토 대제. 그 다음에 로마 교황 지바니 12세. 요 세 사람이 결국은 창부 정치에 제가 볼 때는 주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머저리 같은 사람들은 세르지오. 제가 볼 세르지오가 제일 제가 볼 때 머저리 같아요. 그리고 지바니는 이제 세르지오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럼 쭉 내려가서 이제 3명의 여성을 말한다. 30년에서 60년 사이를 말하는데 3명의 여성이 있는데 데오도라라고 하는 여성 그리고 2딸이 있는데 마로치아와 데오도라 요 3명이 바로 창부 정치의 주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중세 말기에 가보게 되면 보르지아라고 하는 이 보르지아라고 하는 이 그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 가문의 교황이 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뭐 영어로는 알렉산더라고 그러고요. 알렉산드로 6세. 이 6세가 지가 로마 교황이 되면서 보르지오 가문을 지가 만듭니다. 아니 교황이 결혼도 안 해야 될 교황이 무슨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알렉산드로 6세의 그 추악함이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창부 정치의 추악함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알렉산드로 6세 때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피렌체의 성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사보나롤라. 1498년에 이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악한 사람. 가장 악랄한 거 제가 보니까 교황들 가운데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추악한, 그래 결국은 독살 당해 죽죠. 한 잔 마시다가 그냥 하고 죽고. 그 누가 죽이는가 하면은 이 사람 다음에 이제 교황이 되고 그 다음 교황이 되어지는 게 이제 레오 10세거든요. 이 사람 중간에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레오 10세가 돼요. 레오 10세가 돼요. 리차드 뭔가 2세인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뒤에 자 이름이 나올 겁니다만 2세인데 요 사람이 알렉산드로 6세를 독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고 이게 레오 10세 이게 이제 메디치 가문이잖아요. 메디치의 손자인데 메디치가 이제 돈으로 매수하죠. 돈으로 매수해서 교황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죠. 그러면 교황이 추기경을 교황이 추기경을 만들면 그건 추기경이야. 근데 레오 10세는 10살에 추기경이 되니까 그래서 지가 나중에 교황 되고 난 다음에 이름도 10세라고 제가 이름을 정하죠. 아주 재미있어요. 하여튼 이때 이야기들을 막 읽으면요. 이걸 어떻게, 당시에 유럽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유럽의 역사에서 볼 때, 유럽인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사이비 종파라고 보지, 저는 우리가 말하는 참된 종교라고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하도 그 추악한 로만 가톨릭의 그 역사들 이 사람들 계속 배우잖아요. 자기들은 역사니까. 그걸 어떻게 로만 가톨릭을 종교라고 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의 종파, 하나의 사이비 정치 집단을 종교화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들이 이걸,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지. 이들은 계속 이걸 배우고 있고, 자기들이 역사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20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좀 계속해서 이제 전 마무리해서 이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쓰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래 쭉 지금 이제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어느 교회 고난주간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역사학자니까 앞으로 21세기에 21세기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은 느낌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저는 2050년 이상은 못 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황 목사님이나 저나 김정인 권사님은 우리는 2050년 되기 전에 벌써 우리 죽어버릴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그랬죠. 21세기 중반이 넘어가면서, 중반 안 넘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점차적으로 교회가 지금은 정신이 없어요. 교회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는 게 점점 정신을 차리는 시기로 바꾸어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배들, 지금 이제 막 목사 되는 친구들, 지금 신학생들, 이 신학생들이 우리 나이가 되는 그 시점에서는 아마 정체성을 찾는 때가 반드시 도래할 거고, 그 정체성에 있어서 지금처럼 한국교회 오합지졸처럼 되어 있는 이것을 반드시 그 애들은 우리 지금 신학생들은 반드시 정리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서 한 번쯤은,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한 번 치거든요. 치어서 이렇게 가라지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 걸러내는 작업이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그 시대를 반드시 볼 것이다. 그랬죠. 그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요구되는 그 도구가 바로 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온 세계 교회가 지금 한참 일어나는 우리나라에도 신사동 운동이잖아요. 지금 뭐 신사동 아닙니까? 신사상. 정말 재밌어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신자가 들어가면 저는 이게 이 골치 아픈 거라고. 이 신사상. 여러분,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것도 기독교지요. 근데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것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정신력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은 크리스천 사이언스라 그래요. 이것은 이 신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상당히,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 다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토론토 축복이라든가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그래서 병 낫는 것, 그 다음에 돈 버는 것, 돈 벌자, 그 다음에 출세하자,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거든요. 이런 사상들이 20세기, 그러니까 21세기죠. 20세기 말이 되면요,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 이게 되어지면 한 산물결이 있기 전에 요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쨌든 잘 살아보자는 이것 때문에 전부 돈, 권세, 그 다음에 이제 부자, 그 다음에 이제 병 낫는 것,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몰입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이 신사동 운동이 자연스럽게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나요? 이거는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시대는 이제 끝날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가 은퇴할 때쯤 되는 모습에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헐기 돼가지고 안경 쓰고 막 지팡이 짚고 갈 때쯤 되면은 우리가 말할 겁니다. 우리 정말 실수 많이 했구나. 이런 시대가 될 줄도 모르고 함부로 설쳤네 할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완전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 이게 또 마인드 컨트롤이고, 마인드 컨트롤. 이것도 마인드 컨트롤이고. 교회 안에 뭐 심리학 들어오고 상담학 들어오고 별 것들이 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상담학만 잘하면 교회 성장하기만. 사회복지학 배워가지고 교회 성장 맞고. 교회의 진리의 선포가 아니고 프로그램들을 다 갖다 놓아가지고 사회과학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화센터 만들어내고 이게 교회 성장.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갈 때까지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무슨 복음으로 사람을 갖다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이거는 뭔 놈이 사회과학적인 거 온통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회나 교회가 분별이 없어, 지금은. 교회에서 뭐 장구 치고 북 치고 그냥 북 치는 거 가르쳐 주고, 교회에서. 기가 쳐서. 아니,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교회를 하나님을 세워놨더만 앉아가지고 북 가르치고 있고, 춤 가르치고 있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몰랐고 교회를 그냥 사회복지센터라 그러지. 희한한 사람들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대로 갔어야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심판을 안 받아야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창부정치를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막 나오는 건데, 이 창부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시에 정교육착오로 인해서 막 시달리다 보니까 사회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이게 사회거든요. 교회가 아니라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설치는 거죠. 교회는 여자들이 못 설치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세 시대인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성들은 교회에서 참참한 시대인데 어떻게 여자들이 이렇게 설쳐요? 이게 사회니까 설치는 거죠. 그 다음에 297페이지 포르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쭉 제가 그냥 해놨습니다. 그냥 역사 이야기인데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화가 있어가지고 이 만화를 이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만화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창부정치라는 게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가보면 세르지오 3세는 집안이 11세의 아버지다. 아주 단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르지오의 아내는 누구냐? 당연히 마루치아입니다. 내연녀를 말하겠죠. 305페이지에 이제 갑니다. 세르지오 3세를 이은 로마 교황은 중간입니다. 아나스타시오스 3세와 겨우 6개월도 채우지 못한 란도였습니다. 이들 모두 데오필락트의 아내 데오도라에 의해서 교황직에 오른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창구정치를 말하죠. 이들을 이은 교황이 되었는데 집안이 10세였습니다. 창부정치의 여인 데오도라의 눈에 들어 교황직에 오른 자입니다. 데오도라는 투스쿨룬 백작의 테오필락트의 아내입니다. 테오도라와 공모하여 반대파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915년 12월 그는 베렌게리오 1세를 황제로 임명합니다. 귀한 업적도 남기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 귀족들을 귀합하여 사라센들의 공격을 막아낸 일 등등입니다. 아무튼 집안이 10세, 앞서 이야기 드렸던 집안이 10세, 그 데오도라에 의해서 이제 교황이 된 집안이 10세. 그런데 데오도라의 딸 마루치아에 의해 또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어머니가 교황으로 만든 집안이 10세를 자기 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너 내려와 하고 빨리 물러나, 아니면 너 죽을래.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얘가 그만둘게요. 얘가 10세가 그냥 그만둬요. 안 그만두면 여자가 죽여버리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루치아의 시대가 접어든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06페이지에 보면은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깃번이 등장하는데, 에드워드 깃번이 이 여성을 가리켜서 매춘녀 여성 교황이라고 불릴 만큼 악명 높은 여인입니다. 부귀와 권력을 갖추고 미모와 뱀의 지략을 지니고 음욕으로 불탄 여성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교황들을 죽이기도 하고 올리기도 했던, 이거 완전 하나님 같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이런, 한마디로 당찬 여자였다고 보는 게 무척 천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였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르지오 3세의 정부였던 마루치아는 공식적으로만 3번 결혼합니다. 그럼 공식 3번이면 몇 번 결혼했는지 상상을, 제가 보니까 한 10대 번 결혼하는 것 같아요. 요 마루치아 이 글을 보면은 한 10대 번 이렇게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남자들이 이런 여성이 밑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 다른 여자 남편이 있고 다른 남자하고 좋아하는 여자를 왜 그 남자가 좋아할까요? 나는 같은 남자로서 볼 때 그게 좀 정신병자들 같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한 목사님 생각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선택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진짜 멋있는 말 하시네요. 선택을 받으면, 예, 선택을 받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같으면은 자존심 상해서 선택받아도 도망가겠다, 진짜. 참 희한하다. 이게, 제가 이런 남자들, 남자가 아니에요, 이건 다 내시들 같아, 내시들 같아. 어쨌든, 우스운 여성. 예. 그 아름다움의 눈이 먼, 먼저 이제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는데, 두 번째 결혼하는 그 남자가 바로 구이다, 이 말이에요. 구이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세웠던 교황 집안이 10세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질식사 시켜서 죽여버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구이가 또 세상 죽었다. 아니, 구이가 왜 세상을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마루치아가 조금 지겨운가 보지. 그러니까 자기 구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세 번째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휴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좀 더 내려가시면 이제 새로운 패러그래프 보면 첫째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알베리코 2세거든요. 알베리코 2세는 자기 어머니가 되겠죠. 마루치아. 마루치아와 휴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알베리코는 모친 마루치아와 휴의 결혼식에서 휴와 은정을 벌립니다. 분을 참지 못한 휴는 알베리코의 뺨을 때립니다. 소문에 의하면 알베리코의 눈을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만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난 알베리코 2세는 군사를 데리고 휴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개부겠죠. 개부는 이탈리아로 도망하고 자기 어머니 마루치아를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알베리코 2세가 로마를 장악해서 알베리코의 2세는 이복자매이며 개부 후의 딸 알다와 결혼하고, 뭡니까 이게? 완전히 그래가지고 옥타비안을 놓고 옥타비안은 또 교황이 되고, 그게 집안이 12세고, 완전히 이 종교가 아니죠.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세습 제도를 하고 있는 지금 하는 기업과 같은 것 같아요. 기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랬을 때에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갔을 때 이걸 개혁 운동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개혁,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21세기에 교회가 어떻느냐, 뭐 그 말을 제가 뭐 얼마나 그게 뭐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흐름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 개혁을 한 번씩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부정치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개혁운동, 개혁하자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중에 등장하는 팀이 클루니 수도회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는데, 클루니 수도회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 개혁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이라면 클루니 수도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클루니 수도회가 우리가 11세기에 만들어지는데, 그 전부터 만들어졌지만 11세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 먼저 이 사람들이 개혁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무엇이냐면, 먼저 군주하에서 이제는 교황하러 가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 당시에 수도원이 세워질 때에 그 가파른 그 지역이 다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세우겠어요? 군주들이 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군주들이 자신의 어떤 영생복락을 위해서 세우든지 자기가 돈벌이를 위해서 세우든지 간에 다 군주들이 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들이 다 마치 그 사사시대처럼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수도원을 이거 청소해야 된다. 이래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군주하가 아니라 교황 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그 중세교회 기둥 3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이가 수도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십자군운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콜라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교황제도가 만들어지는 기둥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기의 수도원이 교황의 수하에 들어가서 이제 교황의 왼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국에 다 뻗어 있거든요. 전부 다 뻗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로마 교황의 수하에 쫙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이 정보망과 이런 그 정치의 이런 그 연계들이 하루아침에 교황 밑으로 싹 들어오니까 이 서방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자기 손안에 딱 들어가는 거죠. 아주 무서운 운동입니다. 그것을 이 클루니가 합니다. 이 굉장히 제가 볼 때 정치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종교회의를 개최해서 전부 자신들의 신복을 전부 다 세웁니다. 그래서 클루니 수도의 출신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자기 손 아래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신제도를 이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독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속, 독신을 하는 사람들은 신성한 사람, 이렇게 아예 그룹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카리스마를 갖게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들이 뭐 자녀를 안 뒀겠어요? 이거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 스스로들이 교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으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동서방교회를 분열을 시킵니다.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항상 하는 것이 뭐냐? 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개혁교회라 해가지고 그 호남 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군소들, 정말 군소들이거든요. 이렇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뭐 저는 고신대학에서 배우면서 그 순수한 정신은 저는 좋지만 고신도 이 참 골치 아파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신사참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왜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를 분열해서는 되나요?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네덜란드의 지금 개혁교회가 분열이 이제 일어나는데,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르미니스주의와 이것은 뭐 분열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나중에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 가이프 그 전에 이제 탈퇴파라는 것이 있어요. 당시에 자유주의가 막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탈퇴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가이프가 속하여 있는 하나의 단체로 이제 탈퇴파가 만들어졌고, 그 탈퇴파에게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 가이프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돌레로파라고 이래가지고 하나 또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탈퇴파가 만들어졌을 때가 CRC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어요. 이게 이제 칼빈 신학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이프가 만든 네덜란드 NRC가 있어요. 좀 더 치니까 D거든요. DRC가 있어요. 예. 제가 졸업한 학교가 이제 여기 DRC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CRC는 아까 말한 탈퇴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파에 있는 지금의 이제 개혁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음 이제, 개혁교회죠. 이 개혁교회에서 CRC가 나오고 DRC가 나와서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는 이 DRC를 따라가잖아요. 지금 이거 DRC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파, 그래 깜펜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유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 뭐 우리가 뭐 바빙크책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나 저는 저도 개혁교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연 CRC나 DRC가 네덜란드 교회에서 과연 분열을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역사적 점에서 그래요. 정말 이게 명분이 될까? 과연 이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과연 이것이 교회를 쪼갤 만큼의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미국에 와보게 되지만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에 자유주의 때문에 이게 이제 프린스톤에서 웨스트민스터로 나누어지면서 장로교가 둘씩 쪼개지잖아요. 물론 이제 근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들어온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게 교회 분열에 이게 크게 그 상처를 가지게 되는가? 그럼 우리 한국 교회를 봅시다. 지금 우리가 장신하고 우리 총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둘로 나누어지는, WCC 문제 때문에 나누어졌는데, 제가 한국 교회사를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나누어져야 할 이유가 되나, 이게. 이 내방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정말 이렇게 냉철하게 보면요. 이거는 그렇게 분열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거 구약시대에 선지자 시대 때 교회 분열하면 엘리야가 하나 파 만들어가지고 엘리야파 한 만들어버리지 마. 고린도 교회 분열 만들어버리지. 정말 제가 보니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분열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나는 큰 실수들을 했다고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에 나타난 정상들 개혁파 이래가지고 막 호남 쪽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낸 게 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100개, 150개가 넘게끔 만들어낸 거.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운동을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시대에 시작을 하게 될 때에,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무슨 진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분열이 나오고, 그럼 이제 그 여섯 번째가 결국은 십자군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개혁 운동은 결국은 뭐냐? 정권에서 벗어나겠다고 시작을 해놓은 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정권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근데 결국은 로만 가톨릭은 정치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지순권 논쟁이 이때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11세기에서. 요 콜로니 수도회가 마치면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되면서 이제 3차에 걸친 성지순권 논쟁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의 분열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죠. 제가 살폈을 때. 분열하기 시작한다면서 정말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분열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CRC나 DRC 같은 것도 제가 볼 때 진리의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질적 진리를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좀 하나가 되었다면 한국교회가 이 정도는 안 됐겠죠. 저는 볼 때 한국교회가. 그래서 나는 선배들이 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도 이제 하나 되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집어 넣어놓고 지금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지금 실정이면 이걸 어떻게 지금 답을 찾아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숙제를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우리 개혁운동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만 써놓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십자군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